이야기로 하루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에요? 그래도 오늘 조금 날씨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지난주에 첫눈이 왔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못 봤어요. 진짜? 저 제일 완전 먼저 봤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말 그때 왜 못 봤지?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어. 동네에 별로 그게 없었던지 그 못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뭐 인스타에 올린 거 보고서 이렇게 왔다고? 왜냐면 흔적도 없었어 우리 동네는. 근데 그때 좀 눈이 이상하게 오긴 했어요. 아.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첫눈이 이색적이긴 왔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단풍이 떨어진 그 길 위로 흰 눈이 날리니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역시 세상은 딱딱딱 디지털로 흐르지 않는구나. 아날로그로 흐르는구나. 그렇지. 라고 느끼면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해주세요. 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책으로 하려니까 또 조금 어색하네요. 저희 요번에 준비한 책은 윤포세의 장편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책인데 이 책 이게 표지가 너무 지금 겨울 딱 맞는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그 북유럽 분이시잖아요. 완전 딱. 그 감성에 지금 계절과 이 시기에 너무 알맞은 책이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올해 노벨상 수상하신 분의 책이어서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그때 독서 모임 하는 중간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발표할 텐데 이래가지고 그때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타셨는데 누구신지 알아요? 했는데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때 오바키님 계셨으면 오바키님이 책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맞아. 했으니까 아마 아는 채를 해주셨을 텐데 아는 채. 근데 아는 채를 아무도 못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노르웨이 작가? 사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유럽 작가도 원래 되게 생소한데 노르웨이 작가라고 하니까 누구실까? 사실 궁금하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책은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 보고 샀다가 오히려 못 읽었던 책이에요. 이걸 그럼 언제 어떤 계기로 사셨어요? 이게 아마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을 거고 그리고 제가 원래 멜랑콜리아라는 책이 있었어요. 멜랑콜리아를 좀 재미있긴 않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특이하다는 느낌으로 봤었고 이 책은 원래 몰랐어요. 근데 멜랑콜리아가 있는 것도 같은 작가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근데 요거는 표지 때문에 샀다가 읽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노벨 수상한 거 보고 끝까지 다 읽게 된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뭐 팟캐스트에서 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저번 달에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방송하러 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른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 책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방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MI이긴 한데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오는데 남편이 약간 눈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알겠다 뭔지. 그래서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듣고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해서 읽었는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점이 없잖아 마침표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못 읽었어요. 마침표가 없으니까 약간 호흡에 패닉이 온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머릿속으로 마침표 없는 거에 공포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읽었어. 그러면은 결국에 다 읽으신 그거는 저희 이제 팟캐스트 때문에 이제 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 느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처음에 못 읽었을 때랑 딱 어쨌든 읽어야 돼서 읽었을 때랑의 느낌? 이거 얘기하면 거의 청평에 가까운 건데 할게요. 네. 마침표가 없는 거에 못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마침표가 걸리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다시 제목을 보니까 그래 우리의 삶은 그리고지. 이게 맞아요, 딱 맞아요. 오면서 내가 마침표의 허들에 못 넘었던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끝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내가 똑같이 이 책을 통해서 겪은 거구나라고 느꼈고 이 제목이랑 너무 찰떡이라는 게 마침표는 없지만 책 쉼표는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도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끝이 있고 그리고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만 마지막 130쪽부터 보면은 나와요.
맞아요. 거기서부터는 삶이 알겠는 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음. 그래서 이 제목과 마침표가 하나의 제목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똑같이 느끼긴 했어요. 처음엔 마침표 없는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익숙하지가 않고 사실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 이 소설이 어떤 배경인지 막 누가 누구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막 뭐 읽는 거지? 그거에다가 마침표가 없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침표 없는 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게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쉼표가 어떻게 보면 마침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점점 그 흐름에 따라가기도 하면서 읽을수록 점점 빠져드는 느낌.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어려운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좋은 영화. 준바키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약간 다 읽고 스토너 생각났어요. 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의 잔잔. 근데 저는 이런 그 쉼표 없고, 그러니까 마침표 없고 온점 없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1부, 2부 나눴었나요? 그때 처음에 이 제목이랑 매칭이 안 됐었는데 그 2부를 다 읽고 이게 아침이었고 이게 저녁이었구나를 너무 딱 느끼고 너무 좋았고 쾌감 있었겠다. 너무 쾌감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안 좋긴 한데 약간 지금 준바키님께서 기침 중이십니다. 잔잔한데 엄청 잔잔하지도 않고 슬프진 않은데 또 슬퍼요. 약간 너무 오랜만에 아름다운 소설을 읽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가의 다른 책도 좀 읽어보고 싶고, 근데 그 진짜 그 마침표 없어도 그래, 아니, 그리고로 이게 그 호흡이 다 되거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책을 다 읽어야 느낄 수 있어. 이건 그래요. 허들을 넘기기가 힘든 책들을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허들을 넘겼을 때는 언제나 결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책 읽는 묘미인 것 같아요. 책을 사실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도 조금 힘들잖아요. 뭔가 그 계기와 그 앉은 집중력과. 근데 이 책이 허들 넘어서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한 그 1편과 2편 중에 1편은 정말 대충 읽었거든요. 책을 되게 미리 사가지고 너무 읽어보고 싶었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냥 술렁술렁 넘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2편까지 다 읽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미 어려운 것들은 다 넘은 상태고 대충의 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 안에 메시지들과 그런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들이 조금씩 상상이 되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게 막 마음이 아프게 슬픈 게 아니라 애잔하면서 아름다운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소설이에요. 즉 줄거리 잠깐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1편과 2편으로 나눠요. 근데 1편은 남편인 올라이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산파인 늙은 안나가 나오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아내 마르타, 그리고 등장하진 않는데 딸 마그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아내 마르타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제 아들 이름을 벌써 이제 정했죠. 아들 요한네스가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네스는 올라이, 그러니까 그 남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뭐 누구 맞아. 주니어, 막 누구 2세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올라이의 시점에서 아내에 대한 걱정.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그 아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이제 감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편에 대한 줄거리고 그다음에 2편은 어떻게 되냐면 2편은 이제 아버지 요한네스가 아까 남편인 올라의 아버지인 요한네스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깨어나면서부터 벌써 죽은 아내인 에르나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 몸이 되게 가벼워. 그리고 뭔가 수월해. 그러면서 평소와 조금 다른 일들을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어부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물속으로 던진 루어가 뭐 1m쯤 아래에서 머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물건들이 무슨 고요를 내뿜는다든지 아니면 물건들이 막 금가루를 덧입힌다든지 아니면 또는 깃털처럼 가벼운 다락문 이러면서 평소와 뭔가 다른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요한네스가 죽었다는 거를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읽다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죽은 사람이고 얘 자기가 죽은 거를 감지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네스의 절친 페트르가 등장을 하는데 의심은 한번 해요. 왜냐면 페트르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나한테 말을 걸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페테르가 우리 스포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돼. 해도 돼요. 짧으니까. 네, 페테르가 왜 왔냐면은 죽은 요한네스를 이제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페테르가 요한네스와 정말 절친이고 서로의 머리를 40여 년간 서로 잘라준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뭐 주변에 이제 삶을 조금씩 함께 하죠. 그 전에 예전에 같이 했던 삶들을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러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 요한네스가 이제 제가 상상한 장면은 요한네스가 이제 무덤에서 누워서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왜 뿌리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장면까지 자식들이 해주는 말 이게 되게 아름다워요. 아, 너무 와, 이 사람의 생을 이렇게 짧은 이게 중편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길진 않잖아요. 너무 잘 녹아낸 듯한 그런 느낌. 그 미리 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세요? 그 아름다웠던 여기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이게 두 번째 읽었을 때 발견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2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2부에서 그 죽은 아내가 요한네스한테 요한네스 당신이에요? 에르나가 묻는다. 행복의 느낌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근데 이 말을 읽는 순간 여기 뭔가 몸에 싸하게 나도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너무 좋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읽을 때 완전 시작 부분에 아내 그 마르타가 자식을 낳는 장면 거기서 그리고 소름이 돋으며 행복한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 눈물이 되어 쏟아오른다. 이런 장면이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해설에서 삶과 죽음의 원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 삶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이 또 받고 이러면서 뭔가 계속 이어지고 끊어진 것 같지만 또다시 거기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복선처럼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를 두 번째 읽을 때 읽으면서 또 여기서 또 감동을 받은 거지 한마디에. 그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중간중간 짜잘하게 되게 기분 너무 행복했던 문장들이 많은데 저는 이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부분 또 있으세요? 저 1부에 거의 초반이에요. 한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 여기가 이 부분이 그냥 뭔가 이 책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제 아이는 추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가 된다. 마르타와 분리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가 그의 때가 되면 쓰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 물고기, 집, 그릇, 존재하는 모든 것이 라고 온라인은 생각한다. 라는 게 이 책에 딱 그걸 다 대면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부분 딱 적어놨던 부분이에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삶의 원형이라는 그게 자꾸 머리에 너무 박혀가지고 이 책을 그렇게 두 번째 읽을 때 읽혔는데 그 부분이 너무 묵직하더라고요. 맞아. 두 분 다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거리면서 감명을 엄청 받으셨는데 오마키님은 지금 책을 열심히 뒤적이고 계시거든요. 저 뒤에 부분도 좋았어요. 맨 마지막이었나요? 나 그거 할 거야. 나 할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딱 알았어. 너무 앞부분 얘기하셔서 난 뒤에 해도 되나? 그 부분 해주세요. 나는 뒤에 오히려 이게 표지랑도 어울리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진짜 마지막 페이지였고요. 거기에 그리고 오늘 바다는 저리도 잔잔하고 푸르게 빛나는데 라는 표현 그다음 그 위에 있던 것 중에서 고개를 들자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간다. 그리고 오늘 바다는 저리도 잔잔히 푸르게 빛나는데 이 풍경이
그냥 와닿았어요. 이 풍경 자체가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표지를 바라보니까 아마 표지가 정말 저 부분을 그린 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닐 정도로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잔잔한 바다, 이 풍경들. 그래서 이 책이 왜 이 책이 아니 이 작가가 왜 상을 받았을까? 왜냐면 저희들한테 익숙한 작가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원래 희곡으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희곡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희곡이 유명한 것 같고 또 다른 책은 모르겠지만 다들 뭐 3부작을 읽으라고 추천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 책은 아직 못 읽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딱 이 분의 고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되게 추운 겨울 느낌과 고요한 느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 노르웨이의 그 느낌 있잖아. 딱 노르웨이 어부의 느낌이 그냥 이게 남미의 어부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네, 남미 어부는 다른데 그래서 약간 공통점이 우리 누구야 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도 물고기 좋아 낚시하시던 해밍이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해밍웨이 맞아요. 노인과 바다 물고기가 사투하잖아요. 물고기 낚시하는 얘기 나오고 바다 어부의 삶을 좀 그려놓은 책이 있고 근데 이분도 낚시가 나오고 개를 잡고 아 노벨문학상은 물을 좋아하나 네, 저도 그 희곡을 많이 썼다고는 나중에 이제 다 읽고 찾아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연극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약간 정말 독백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연극인 건데 딱 희곡을 진짜 많이 쓴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서 제일 어려웠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 19페이지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정말 한 페이지가 막 이런 페이지가 있잖아요. 저 사실 스킵했거든요. 저도 이러고 뒤에 해설에 나와가지고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게 희곡을 쓰신 분이 분이고 그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걸 어떤 연기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연기할지를 생각해 보니까 완전 연기빨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니까. 진짜, 아무나 못한다. 딱 그 배우의 역량이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뭐 되게 멋진 장면일 수 있겠다. 지금 글로 읽으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분의 언어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라 언어의 그런 흐름 그리고 글자 모양 이런 거가 다 보였을 맞아. 때 느끼는 맞아. 느낌이 달랐을 텐데 이게 원래 노르웨이어로 쓰여졌고 그걸 독일어로 쓴 거를 번역한 거를 우리가 그 중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 독일어 판이 너무 번역이 잘 돼서 그렇게 한 거라고는 하지만 두 번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달라진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기에 생각했어요.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걸 대체 어떤 거를 보고 을씨년스럽다라고 썼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 번역서를 주문했는데 안 왔어 아직. 몇 달에 전화로 아직 안 왔는데. 그럼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야. 주문 안 했나? 근데 궁금하니까 그쵸. 을씨년스럽다를 대체 어떻게 번역을 무엇을 번역을 했길래 을씨년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언어로 우리가 느꼈을 때 느끼는 게 완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읽힘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느꼈던 그 북유럽의 그 생소함 때문에 약간 저는 약간 SF 소설 읽는 느낌도 났어요. 너무 이질감 느껴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너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배경과 그다음에 사실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이게 뭔가 실제 존재에 내가 눈에 보일 수 없는 얘기니까 너무 어렵게 읽히고 딴 세상 얘기처럼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서 물론 그런 SF적인 느낌은 좀 덜하게 됐지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부 넘어가면서 이 주인공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인 거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죽음인 것 같았거든요. 표현하는 것들이. 그쵸. 근데 너무 담담하게 뭐 커피나 한잔 해야지 담배나 피워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학습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학습된 게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서 코코 아시죠? 네. 멕시코 그쪽 문화로 배경으로 한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를 나눈 거 음. 거기에서 아마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정말 옛날 영화 사랑과 영화 아, 거기서 학습을 해서 아주 생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생소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처음엔 생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팟캐스트로 대충의 얘기는 알고 있어서 근데 만약 팟캐스트 안 들었으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책을 고르자고도 안 했을 것 같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너무 딴 세상 얘기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처음에 그렇게 이분이 시작하면 은근히 티야. 대놓고 튀는 것 같아. 이분은. 방금 되게 티처럼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는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 오, 내가 T 성향이 책 읽을 때 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두 분 영혼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영혼. 나는 믿어. 어떻게 믿어요? 나는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영혼을 믿으면 귀신도 믿는 건가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이 귀신이 단어가 주는 게 공포스러움과 괴기함이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는 영혼이라는 게 믿고 그게 없이는 예술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인간이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가끔 아무리 예술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문득문득 뭐가 좋은 게 떠오를 때도 있고 문득문득 아무것도 아닌 거 의미를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원래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예술가로 태어났으나 이제 여기에서 그쪽 길로 잘하는지는 선택인 거지. 사실 과학도 예술이잖아요. 그거는 동의. 완전 동의. 과학도 예술의 한 분야다. 예술이 아닌 게 예술과 철학이 아닌 그 학문이 없다라고 다 생각을 그 해요. 약간 철학에서 시작되는 맞아요. 거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 영혼의 증거가 바로 예술이다. 그냥 설명할 수 없지만 저 이 질문 때문에 생각해봤는데 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있었으면 의외다. 좋겠어요. 왜요? 그냥 뭔가 나를 좀 보고 나이 죽었을 때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 약간 여기 나오는 그 요한네스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떠돌면서 이게 한번 나의 그 삶을 또 한번 보고 이렇게 죽는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렇지 그런 느낌처럼. 저는 귀신은 우선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 싫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돼. 이게 이름이 주는 공포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귀신은 안 믿는데 영혼 뭔가 몸 안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영혼을 너 불어넣은 무슨 작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굉장히 믿어요. 근데 저는 가위를 한번 눌려본 적이 없는데 그 가위도 약간 영혼이 뜨는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안 돼. 안 돼. 뭐 그거는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증명으로는 이제 갑자기 되게 잔잔한 얘기야. 과학적인 증명으로 봤을 때는 몸이 아직 안 깨어난 상태에서 정신이 먼저 깼을 때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면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마취가 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건드려도 모르겠고 이런 게 이게 전원을 끈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을 들면 몸이 같이 깨줘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지. 그럴 때 가위를 누리는 거고 또 방금 또 다른 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저는 가위를 엄청 많이 눌리기 때문에 약간 뜨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지. 영혼적인 가위 눌림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가위 눌림을 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영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그 준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보고는 싶다. 나를 관찰하는 그 주변을 둘러싼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없고 난 그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 싶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안 믿게 생겨가지고 믿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 그러게요. 전 상상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새로운 발견. 준박이니 그 얘기할 때 눈 반짝반짝 반짝반짝했어요? 깜짝 놀랐어. 머리가 왜냐면 약간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왜냐면 기진 안 믿거든요. 이 책이 어쨌든 1부는 탄생의 뭔가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가 아침. 그치, 아침. 그리고 2부는 이제 그 저녁 파트는 이제 죽음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요즘 그냥 가끔 친구들 만나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별로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신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저도 모르게 그 1, 2년 사이에 확고해졌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떡해? 근데 막 그때 다른 친구랑 그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되게 죽음을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였는데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 뭘까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죽음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앞에서 뭔가 죽음이란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약간 터부시 되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무슨 서점만 가더라도 죽음에 관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도 무슨 교양 수업에서 죽음에 관한 어떤 뭐 책들 되게 많이 읽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물론 그 당시 대학생이니까 더 어려가지고 죽음이 워낙 먼 일처럼 느껴지고, 그 당시에는 뭐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크게 겪은 일이 없었기 전이어가지고 그냥 남일처럼 그냥 재밌는 주제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친구들 부모님의 그런 보고도 듣고, 아니면은 뭐 건너 아시는 분, 저희 또래인데 이제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했듯이 그 제 주변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약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제 부고를 듣는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가끔 그러면 그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땐 좀 두려워지는 거? 네. 하지만 제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오바키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걸 그냥 공유해보고 싶어요. 그 37쪽에 보면 그 일라이가 눈 떴을 때 춥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구라는 별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기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든지 생명체가 살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한 것도 춥지도 않다라고 했잖아요. 죽은 영혼의 세계가. 그럼 혹시 지구가 죽음에 우리가 현재 죽은 게 아닌가? 라는 상상을 좀 했습니다. N. 정답. 와. 되게 완전 생각지도 못한. 전혀 되게 새로운 이미 관점. 너희들은 죽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죽은지 모르고 돌아다니. 쟤네 왜 여기 이제 죽었는데? 이러고. 그렇지. 되게 새롭네요. 그러면 죽음을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막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또 내가 내 죽음을 모르니까 또 어떤 때는 막 살아야겠다 생각 들다가 그래도 그때까지 또 먹을 건 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양가 감정이 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집을 정리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매일 죽음을 대비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나 할까? 저 똑같은 게, 저도 물건을
되게 요즘 많이 그러니까 요 근래 조금씩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했어.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다 버리고 있어. 약간 이게 뻐릇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서.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책에서도 읽었고 주변 분들 하시는 거 조금 본 것 같아.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것은 자식들 이제 뭐 이런 정리하고 이런 거 고생하지 않게 자기들이 뭐 처분할 거 미리 처분하고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이게 나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거구나. 이런 근데 내가 생각도 하고. 죽어서 재산은 못 남길지언정 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더라도 내가 죽었을 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죽음에 대처하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관을 짜놓는 거 말고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게 그게 죽음을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그 요한네스가 죽었을 때 페테르가 마중을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유해드린 질문이 아닌데 약간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간 질문인데 누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동물도 될 수 있는 거고 동물? 나는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강아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아니면 난 내가 이렇게 혼자 가겠다.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 갈래요. 인생에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나는 이것도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의 중간 삶을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죽음을 그러니까 강 건너는 거지. 요 사이에 만나는 사람, 이웃 하나, 내 친구, 내 딸 몇 명 없단 말이야. 5손가락 안에 꼽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평생을 살아와 봤자 죽을 때 내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러네요. 이거는 아직은 누구? 저 남편. 근데 그 전제가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되잖아. 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전제가 너 먼저 가야. 먼저 가. After you. After you. 말해놓고 지금 오빠 미안해. 재밌네. 이거 보면 단테 생각도 났어요. 전 단테는 안 읽어봤어요. 신곡 재밌어요. 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난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재밌어요. 만만하다 보면 재미없는데 읽다 보면은 재밌어요. 어떤 점이 생각나게 만드셨어요? 단테가 어쨌든 죽어서 영원히 되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지옥을 맛본단 말이에요. 지옥을 따라가면서 이 지옥의 사람들을 봐요. 현대 소크라테스도 만나고 우리가 말하는 성인일 것 같은 사람들 다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을 맛보는 과정에 따라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베르테리아 그 여자 자기 첫사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떠올랐죠 당연히. 이분도 그 단테 신곡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치.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특히 기억났던 부분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게 떠올라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음 아픈 장면 중에 여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요한네스가 그 루어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게 더 이상이 뭐 1m만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요한네스를 바라보며 페테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바다가 더 이상 자네를 원하지 않는구먼. 이 장면이 이제 페테르가 요한네스에게 죽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이런 장면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요한네스는 제가 죽은 걸 모르고 페테르는 그런 요한네스를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바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이 고였는데 바로 다시 그냥 평소처럼 서로 아내의 안부를 물으면서 평소처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절친이구나. 정말 서로를 아껴주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이 사람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아팠고
그런 페테르를 바라보는 게 그런 장면이 또한 생각나고. 난 여기서 잔잔한 감동에 약간 노처녀 그 페테르센 그 여자는 웬 죽음 마당에 나타났을까? 둘이 뭐 있었을까? 젊었을 때? 나 약간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뭔가 그럼 이 사람들 둘이 연분이 뭐 있었나? 그렇지 않고서는 뭐 마지막 요르단강 건너는데 나타나는 일이었잖아. 근데 이게 하나하나 궁금한 점. 이분이 이름이 무슨 안나 페테르센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늙은 산파 이름도 안나인데 그 집안 딸내미구만.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어떻게 안나랑 연결되는 사람인가? 근데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어떤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둘이 몇 명 안 나오는데 안나라는 이름이 겹친다. 이게 어떤 되게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할 때 늙은 산파가 아이를 받고 시작하잖아요. 안나가. 그리고 죽음을 갈 때 안나를 보잖아요. 안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그런 장치로 넣겠다. 생각 보니까. 근데 여기 안나 죽은 사람 아니야? 안나 페테르센? 그러니까 죽음 시작할 때도 어쨌든 나왔다는 보였다는 건 죽은 사람이겠죠. 죽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죽은 사람인 거거든. 나 헷갈려. 또 다시 3번 읽어야겠는데 이거. 근데 뭐 책에서 그 말 하잖아요. 오늘은 모든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는구만. 뭐 느닷없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니야 짝사랑했었던 것 같아. 그치 뭔가 연결은 없이 있었겠지. 나오지는 않아. 방금 이거 질문에 마지막으로 날 만나고 싶은 사람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의미 부여하지 않은 이상 갑자기 나타나는 뜬금없게 그렇지 않아요? 뭐 있다니까. 근데 약간 꿈도 되게 뜬금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꿈은 그렇지. 근데 나는 내가 꿈들은 약간 현실 기반을 해요. 내가 봤던 영화에서 뭔가 내용이 약간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걱정을 조금 마음속에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막 꿈에서 극대화돼서 난다든지 하면서 나는 내가 느꼈던 그런 뭐 감정이나 무슨 경험이나 봤던 것들이 항상 나와요. 저는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 막 중학교 때 뭐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그때만 친구였고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되게 뜬금없이 제 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왜 나타났을까? 그 사람 생각하고 산 적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난 두 분의 꿈을 다 꾸거든요. 아니, 저희는 근데 저희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치.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분이 말한 꿈의 형태를 다 꾼다고. 뜬금없는 것도 꾸고 걱정거리도 꾸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아마 있던 게 나오는 거라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배용준을 좋아한 적이 없는데 배용준이 사인해주는 꿈을 꾼다니까? 나 배용준 진짜 옛날 배우인데? 저도 진짜 옛날에 정우성이랑 갑자기 뜬금없이 정우성 좋아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배우면 또 몰라. 그냥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 그래요? 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와. 그건 좋은 한창 것 막 같아요. 송중기 그거 봤을 때는 송중기가 나왔지. 그럼 이런 좋지. 식으로. 막 이상은 한창 또 막 이상은 내 스타일인데? 물려가 나왔잖아. 너무 좋아. 이 얘기 또 샜고요. 제 꿈. 많이 됐죠, 그렇죠? 뭐 죽음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책이 꿈 같은 이야기라 그래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라. 저 이 책을 읽고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동네를 전혀 모르는데 근데 동네에 서점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걸어서 4분 거리에 그러니까 대형 서점의 작은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 이제 노벨상 타셨으니까 그 매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멜랑콜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사볼까 해서 봤는데 책이 우선 두꺼웠어. 두꺼워요. 두껍더라. 그리고 거기는 마침표가 있던데요. 있어. 그게 정상이지.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표지가 그냥 되게 옛날 고전 너무 믿음사잖아. 네, 너무 믿음사 그 시리즈 책들. 그래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연보사라는 걸 몰랐는데 그 멜랑콜리아 그 책은 알고 있었거든요. 읽지는 않았는데. 근데 표지가 그래가지고 두껍고 해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샀던 책이 그 헤르만 헤세의 독서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헤르만 헤세를 되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작품을 읽진 않아서. 근데 그 책이 이제 챕터에 약간 에세이 이렇게 모아둔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책을 첫 번째 에세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다 읽진 않았는데 약간 꼰대 아저씨 같아. 네. 헤르메네스 아저씨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 그분 그림도 그리고 시도 많이 쓰고. 근데 책 자체는 되게 멋있고 뭐 말하는 그런 뭐 문체라는데 이런 게 되게 되게 유려하다 이런 건 알겠는데 아직 그래서 많이 못 읽고 있어요. 네, 그건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표지 되게 예뻐요. 표지 중요합니다. 맞아. 아침 그리고 저녁 표지도 예쁩니다.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소장용으로 추천. 왜냐면 하드커버기도 하고 얇기도 해서 이거 한번 많은 사람들 읽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책 제가 스토리에 올린 거 보고 친구들 몇은 샀어요. 나는 왜 이게 없어? 있을 텐데? 이거 아니 그 사이에 아예 없어요? 야, 나 없다. 그 몇 세 막 이런 거 달라요? 다르겠지. 그지. 왜냐면 이거는 최근 그 노벨상 대구 나온 거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딱 표지에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게 몇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7세. 그죠? 개정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있었지 않을까 하네요. 이게 아마 맞아요. 노벨상 받았다고 하나 더 달아줬네요. 달아줬죠.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 뭐 제가 듣는 팟캐스트가 이제 거기 출판사에서 하시는 분들 하는 팟캐스트였는데 이런 거 되게 이제 신경 쓰시더라고요. 누가 노벨상 탈지를 딱 대비해가지고 바로 예전에 출간된 책이면은 띠지 만들어 나가지고 이거 1판 1세야. 그래,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의미 있다. 1판 1세야. 1판 1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지 않죠? 그니까. 똑같이 나왔으니까. 거의 다른 게 그러니까. 없어. 이 1판 1세가 언제 나온 거예요? 19년도. 19년에 진짜 미리 산 거 증명했다. 약간 이 정도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렇네. 그냥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있는 어쨌든 이거 다행이다. 1세였어. 실수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왜 이분이 이래서 노벨상을 탔겠구나 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노르웨이다. 이 책이. 이 작가는 노르웨이 사람이다. 이게 딱 보여진 것 같아요. 노벨상의 기준이 그거래요. 그래? 노벨상의 기준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있는지를 본대요. 작품이 특이하고 뭐 세련되고가 아니라 일단 그건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작품성을 보겠지만 작품성이 이때 너무 안드로메다면 안 되는 거야. 그 나라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라만의 세계에 묻어놔야 되는데 작년에 애니 아르노 그 여자분도 프랑스 여자 같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그 시기를 살아온 여성의 대표성은 아니어도 프랑스니까 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루키가 왜 안 탔을까? 그래서는 둘이 아마 박빙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윤포들도 거의 막 옛날부터 계속 노벨 문학상 탈 것 같다 했는데 타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은 아닌데 이 책만 봐도 노르웨이니까 이 풍경이 나오지. 아까 제가 노인가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바한테 완전 다르잖아. 해밍웨이도 쿠바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어떤 그 지역 특성, 문학 그게 반영이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은 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어떤 그 독창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상을 주는 기준이 된다는 오늘 처음 알았고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어쨌든 이 되게 특이한 그런 눈으로 보이는 특이한 점들이 있잖아요. 뭐 마침표가 없는 점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게 어떻게 무슨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런 리듬감이 있기도 하고 이 책 자체는 되게 짧은데 그 안에 이런 어떤 메시지나 그런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제가 끼워 맞춘 그런 감상평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그래서 탔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 노벨 문학상이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곡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노르웨이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딱 노르웨이 이미지. 춥고 눈, 고요하고 넓고 공허한데 따뜻함도 그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녹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희곡에 되게 잘 녹여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의 역할이 있잖아요. 공백을 채워줘야 되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공백이랑 또 다른 느낌의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남긴 희곡을 썼다라고 하면
그게 노르웨이 사람이 쓴 희곡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희곡은 하나쯤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희곡을 딴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판. 심판 누구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우리나라. 개미 쓴 사람. 베르나르 베르베르요? 그분 거 심판. 고마워요. 아니 나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에서 지금 한국 소설 누구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의 한국 사람이라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분이 쓴 심판을 읽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르면 이거 희곡이잖아요. 희곡이기 때문에 작가가 다 써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곡 저는 원래 희곡 읽는 거 좋아하는데 심판은 제 기준엔 별로였어요. 준바키님은 희곡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없어. 그 맞춰봐. 우리가 아는 작품이에요? 셰익스피어? 그렇게 옛날 희곡 말고 그건 옛날에 다 읽었지. 그런 거 말고 얘기 일단 해보세요. 없어요. 누구지? 내 희곡을 잘 몰라. 고도를 기다리며. 그 희곡인데 그 재밌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왜 알지? 제목을? 유명해요. 믿음 사이 있거든. 믿음 사이. 왜냐면 제목이 아마 연극도 많을 거예요. 연극 많아요. 네. 고도를 기다리면 참 좋았어요. 자, 안 읽으신 게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읽은 것만 얘기하는 읽은 것만. 저희 이렇게 그러면 아침 그리고 저녁 음포세의 장편 소설을 마무리하고 다음 책은 오바키님이 소개해 주시죠. 와, 다음 책 요즘 아주 핫한 책이죠. 시대 예보라는 책으로 지금 교보 문고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교보 문고에서 출판한 책. 출판사가 몰랐어. 교보 문고예요. 이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바퀴 오바키 준바키였습니다.